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피라고 해요. 우리 학교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항상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특히 문화예술학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전 세계 똑똑한 학생들이 유학 오고 유명한 대학들과 교환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랑 정말 사이가 좋은 사촌 언니 릴리가 있었거든요. 릴리는 성격 좋고 똑똑하고 아름다워서 인기도 많았어요. 저보다 먼저 시드니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호주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죠. 저는 그런 릴리가 제 사촌 언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릴리를 자랑스러워했죠. 어느 날 릴리가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재훈이라는 한국인 의사를 만났는데 릴리는 그 한국인 남성에게 푹 빠져서 결혼하고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지만 재훈을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호주 남자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다정함과 배려심이 가득했죠. 릴리와 재훈은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으니까요. 그런 모습에 가족들은 릴리의 선택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훈에게 가족 모두가 푹 빠지게 됐죠. 릴리와 재훈은 호주에서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식을 하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지만 똑똑한 릴리가 선택한 나라니 한국은 좋은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릴리가 한국으로 떠나고 저는 호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릴리와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교양 과목 중 세계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 강의에서 중국인 유학생 밍밍을 만나게 됐어요. 밍밍은 얼굴색이 까만 친구가 근처에 오면 표정이 굳어지고 피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강의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싫어서 밍밍이 여러 번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선뜻 친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밍밍과 언쟁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몇 년 전부터 호주에는 한국의 김치 열풍이 불고 있었고 이미 김치는 호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릴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온 김치가 유명해져서 내심 기분이 좋았죠. 주변에 김치를 먹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궁금해하고 이런 멋진 음식을 만든 한국은 대단한 것 같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밍밍이 김치가 원래 중국의 전통 음식이고 한국의 한글도 중국의 한자에서 파생된 언어라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김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들었고 한글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라고 말했죠. 그러자 밍밍은 한국이 원래 중국어를 사용하던 나라며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몰라서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밍밍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국의 문화를 한국이 훔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너무 강하게 말하는 바람에 혹시나 한국의 한글과 김치가 정말 중국의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릴리와 통화하면서 혹시 김치와 한글이 원래 중국의 것인지 물어봤는데 릴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나중에 릴리의 말을 친구들한테 전달했지만 밍밍은 틈만 나면 다른 학생들한테 김치와 한글이 원래 중국의 것이었다고 말을 하고 다녔던 탓에 친구들은 제 얘기보단 밍밍의 말을 더 믿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와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역사와 문화에 관련해서 교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던 저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운 좋게 선발되어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한 저는 처음 경험하는 모든 것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최신식 공항,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 반짝이는 네온사인, 늦은 밤에도 활기 넘치는 거리. 릴리가 전화로 자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한국에 와서 릴리를 만났는데 릴리는 호주에서 살았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릴리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한국이 너무 멋진 나라라고 만나자마자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김치를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다며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 먹어보는 김치찌개는 냄새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릴리의 반짝이는 눈빛에 용기 내어 한 입 먹어보았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폭풍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매콤함, 시크함,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순식간에 제 미각을 사로잡았죠. 처음에 낯설었던 김치의 맛이 점점 익숙해지고 김치가 이런 놀라운 맛이었구나 생각하며 감탄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먹은 김치는 호주에서 먹었던 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밥을 싹싹 비우고 말았죠. 그 이후로 더욱더 김치라는 음식이 정말 중국 음식인지 궁금해졌고 저는 김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 문화의 상징이었고 고대부터 한국 사람들은 겨울철 채소를 보관하기 위해 김장이라는 전통적인 김치 담그는 행사를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 중국은 절이는 음식에 젓갈을 넣는 문화는 없었다고 해요. 김치는 완벽한 한국의 전통 음식이었죠. 또한 김치는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음식이었어요. 김치에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 특히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유익한 세균이 많아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였죠.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김치의 매력에 푹 빠져서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맛보며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어요. 김치만큼이나 궁금했던 한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은 오래전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주로 사용했지만 한자는 한국어의 발음과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국민의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고 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위한 기획과 연구를 실시하면서 1443년에 한글 28자를 만들었고 1446년에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훈민정음을 반포했어요. 한글이 생긴 이후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한글은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 잡았죠. 한글은 한국인이 만든 한국의 언어였고 중국어에서 파생된 글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릴리가 부러울 정도였죠. 그렇게 교류 프로그램이 끝나고 호주로 돌아온 저는 교양 시간에 제가 배운 것을 강단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 김치와 한글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중국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대단한 문화를 가로채려 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한글과 김치는 한국인의 문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밍밍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이 부러운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인 것처럼 말하는 중국과 중국인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 순간 강의실의 모든 학생이 밍밍에게 주목했고 밍밍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짐을 챙기더니 얼굴이 붉어진 채로 강의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실에서 있었던 사건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고 밍밍은 더 이상 교양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밍밍은 교양 강의 때만 한국이 중국을 모방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이 중국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더라고요. 제가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과 크게 싸운 적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라진 밍밍은 현재는 학교를 휴학하고 중국에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발표 때 조금 심했나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아닌 어느 나라였어도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호주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에 대해서 더 공부하다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너무 멋진 나라예요. 한국에 대해 공부할수록 한국이 좋아져서 졸업하면 저도 릴리처럼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한국 사랑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피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피의 사연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종대왕님이 한국인들의 교육 증진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었다는 건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한국의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건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소피님, 한국인을 대신해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소피처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며 그 소중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앙브르입니다. 한 여자로서 경쟁력 있는 이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열정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입사 초기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제 위에는 사수가 있었는데 그는 중국에서 온 메일이라는 분이었어요. 처음 글을 봤을 때부터 솔직히 실망감이 컸었어요. 항상 찌푸리는 인상과 말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인 느낌이랄까요. 알고 보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그의 실력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어요. 큰 꿈을 꾸고 입사한 저로서는 배우고 싶은 걸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죠. 처음엔 겉모습만 그런 거고 뭔가 있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이리에게는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업무적으로 질문을 해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뻔하고 진부해서 실망스러웠죠. 외국인 신입사원인 제가 보기에도 그의 업무 능력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사수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겠다는 일념으로 그에게 매달렸죠. 뭐라도 얻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부질없는 자료들과 그의 횡설수설된 말뿐이었어요. 결국 메이리에게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날들이 고달프고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수인 메이리는 정말이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매번 중국은 최고의 국가라고 말했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특히나 중국 남자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어떤 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늘어놓는 말은 정말 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세계 그 어디에도 중국 남자들처럼 특별한 존재는 없다는 그 말만 백날 해대니 이젠 지겹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야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남의 귀에 못 박아도 될 만큼 과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의 자랑에 절로 기분이 상하고 불편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의 위생 상태도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회사 내에서도 악취를 풍기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양치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입에서는 설명하기도 힘들 만큼 항상 고약한 냄새가 풍겼고 손톱에는 항상 때가 껴있고 머리카락은 늘 기름지고 지저분했죠. 도무지 그가 어떻게 매일 출근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그의 책상 주변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코를 막아야 할 지경이니까 대체 왜 회사는 저런 사람을 두고 있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중국 본사의 임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뒤재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 보니 아무도 그에 대해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겠죠. 하지만 솔직히 그의 존재 자체가 회사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메이리에 대한 불만이 자자했어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갑질의 횡포는 여전하니 누구라도 그를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다들 그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회사의 중국 지사로 발령갈 인원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들 설마 내가 걸리진 않겠지 하면서도 은근히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 중국행 1순위 후보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희 팀의 골칫덩어리 메일이었던 거예요. 본사에서도 그가 얼마나 문제아인지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메이리는 가고 싶지 않다고 회사에 고집을 부렸고 회사는 바로 메이리에게 그와 함께 파트너로 중국에 갈 사람을 고를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메이리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을 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의 음흉한 눈빛에 섬뜩함을 느꼈던 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그는 중국행 파트너로 저를 선택했어요. 제가 정말 싫다는 표정을 대놓고 지어도 메이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지목했어요. 반강제로 중국행을 강요당하게 된 거죠. 뭐 이미 결정된 일을 제가 되돌릴 수는 없었겠지만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갑작스레 찾아온 이 절망적인 상황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증오스러운 메이리 때문이란 사실에 속이 뒤집혀 올 것만 같았죠. 왜 하필 저였을까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중국에 간다니 저에겐 너무나 막막한 일이었거든요. 우선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일을 한단 말인가요? 게다가 낯선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고요. 회사 내에서는 영어만 쓰면 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은 어쩌란 말이에요. 중국으로 발령을 간다니 앞이 캄캄할 뿐이었죠. 이런 제 심정을 모르는 척하며 회사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보수를 준다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집요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꼭 가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제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회사에서는 제가 중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2, 3년 후면 파리 본사로 복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회유했고 회사의 강압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말았죠. 애초에 메이리 같은 사람을 회사에서 왜 데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저지른 난장판에 뒤치닥거리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치솟는 심정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결국 저는 메이리와 함께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지만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중국에 도착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밀려드는 인파에 압도당하고 질서 없이 뒤엉킨 길거리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곳이 정말 살아갈 곳인지 의문부터 들더라고요. 낯선 중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쉽지 않았어요. 도로 위는 각자 도생의 세계인 듯 차들은 앞다퉈 달리고 신호등은 무시한 채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지하철 안도 숨 쉴 틈 없이 빼곡했고 어딜 가나 요란한 소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위생 상태도 말할 것도 없었죠.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에 뿌연 스모그가 가득했고 바람이라도 불어치면 날려오는 모래먼지와 쓰레기들까지 저를 덮쳤어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출근길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더라고요. 생명의 존엄 같은 건 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 분위기였죠. 저라도 일으켜 세워야겠다 싶어 그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노숙자였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던 어느 날 회사에 한 사람이 정근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 김현수 팀장님이었죠. 그의 등장은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김현수 팀장님은 사람 좋아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깔끔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겉모습만 봐도 중국인들과는 다른 세련미가 느껴졌죠. 김현수 팀장님은 제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중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하고 좋은 식당이나 편의시설 같은 걸 알려주기도 하면서요. 그런 그의 배려심에 절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회사 내에서도 현수 팀장님의 활약은 대단했어요. 따오는 프로젝트마다 대박이었고 무엇보다 팀원들을 독려하고 이끄는 리더십이 돋보였어요. 현수 팀장님은 중국인 메일이 사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나은 상사였어요. 냉철하고 이성적인데 또 팀원들에게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거든요. 그런 면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현수 팀장님은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회사에서 메이리가 저를 귀찮게 하면 팀장님이 대신 나서서 제지해 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던 것 같아요. 이 낯선 중국 땅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수 팀장님의 존재는 절 지탱해주는 버팀목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 팀장님에 대한 호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단순히 능력 있는 상사를 넘어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의 매력에 빠져드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일단 외모만 보더라도 결이 고운 피부에 빛나는 눈매와 굵직한 콧날을 갖고 있어 딱 제가 이상형으로 그리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게다가 훤칠한 키에 적당히 탄탄한 몸매까지 갖고 있다니 아침마다 운동하러 간다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곤 했죠. 그에 비해 중국인 메이리 사수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이빨은 떡 벌어지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뻑뻑했죠. 얼굴에선 늘 땀이 비오듯 줄줄 흘렀으니 이런 게 비교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현수 팀장님과 나란히 앉아있으면 은은하게 풍겨오는 비누 냄새를 저도 모르게 계속 맡고 있고 싶을 정도였어요. 가끔 저에게 미소 지으실 때면 하얗게 반짝이는 치아의 절로 시선이 고정되곤 했죠. 그런 팀장님이랑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회의하다 보면 날카로운 지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내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게 되고 복잡한 프로젝트도 술술 풀어내는 머리 회전에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쉴 틈 없이 바쁜 와중에도 현수 팀장님은 늘 저를 챙겨주셨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거 아니냐며 약을 건네주기도 하고 힘내라며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시기도 했죠. 팀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왠지 모를 설렘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상사로서 팀원을 배려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게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착각을 할 때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를 좋아할 리가 있겠냐 싶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한심해지곤 했죠. 또 한 번은 팀장님과 BTS에 대해 얘기하다 설레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BTS를 좋아한다고 하니 현수 팀장님도 관심이 많다면서 자기가 참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K-팝으로 이어진 저희의 대화는 한참을 이어졌고 틈만 나면 한국에 대해 팀장님이랑 계속 얘기하곤 했죠.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들 덕분에 낯선 중국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 사수의 존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현수 팀장님이 있어 견딜만 했죠. 중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졌을 무렵 제 주도하에 굉장히 중요한 중국 거래처와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면 된다 했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했죠. 발표 자료도 꼼꼼히 만들고 중요 포인트도 여러 번 체크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하는 날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불안했어요.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된 자료까지 준비하는 게 기본이었던 거였죠.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메이리 사수가 중국어로 보충 설명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의 말솜씨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니 어느새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겨우 마음을 놓으려던 찰나 이번엔 계약서에 사인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계약 문화를 몰라 실수를 할 뻔했죠. 다행히 메일이 사수가 재치 있게 받아쳐 위기를 모면했어요. 결국 이번 미팅은 메일이 사수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지만 사수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일이 끝나고 난 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메일이 사수에 비해 한참 모자란 신입사원인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했죠.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어요. 미팅이 끝난 뒤 거래처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겸한 회식 자리를 제안했어요. 메일이 사수 덕분이긴 했지만 막상 그와 한자리에 있자니 어색하고 꺼림칙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의상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따라갔어요. 술잔이 오가기 시작하자 메일이 사수는 저를 유독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술을 따라준다며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죠. 괜히 자꾸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술만 들이켰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취할수록 멈출 줄 모르고 마시는 주사가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술잔이 자꾸만 제 앞에 놓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과하게 마셔버렸죠. 한참을 술에 취해 있던 중 문득 깨어나 보니 메일이 사수는 없고 저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려 더는 주위를 살필 여력이 없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잠에서 깨어난 건 다음날 아침 낯선 공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옆을 돌아보니 웬 알몸의 남자가 제 곁에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꿈인가 싶어 다시 눈을 비볐지만 분명 그 남자는 메일이 사수였어요. 그 상황 때문에 숨이 턱 막혀왔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으로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후 2주 가까이 생리를 하지 않은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건네는 임신 확인서를 받아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메일이는 이 사실을 알고 책임지겠다며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에도 그리지 않았던 이런 식의 결혼이라니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서의 도장을 찍었어요.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찬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어제 같네요. 결혼 생활 초반에는 그럭저럭 버틸 만했어요. 사수와 남편이라는 이중적 관계가 어색하긴 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려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술만 마시면 예고도 없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처음엔 술김에 하는 실수겠거니 넘겼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외모 비하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뚱뚱하다느니 몸매가 볼품없다느니 막말을 하더라고요. 가끔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기까지 했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여성 비하와 억압뿐이었어요. 하다 못해 세상 모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계속 다투다 보니 부부싸움은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때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자괴감이 밀려왔죠. 이런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끔찍했어요. 사실 불화의 근본 원인이 뭔지 짐작은 갔어요. 술 취한 남편의 셔츠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게다가 립스틱 자국까지 선명하게 묻어있는 걸 보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건 불보듯 뻔했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따졌더니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자가 아래 것이면서 무슨 자격으로 따지냐며 험악하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저를 갑자기 밀치고 저는 그 바람에 순간 중심을 잃고 테이블 모서리에 배가 부딪혔어요. 아찔한 통증과 함께 피가 바닥에 흩어지는 걸 보고 저도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침대 위였어요.
남편의 폭력으로 유산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죠. 더는 이 남자와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을 요구했죠. 남편에게 또 당할까 겁이 나 질끈 눈을 감았는데 그는 뜻밖에도 흔쾌히 이혼에 동의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에겐 회사 내 다른 중국인 여직원과 불륜 관계가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오며 가며 저도 얼굴을 본 사이였죠. 그 상대 여자가 바로 이혼을 종용한 장본인이었던 거죠. 결국 저는 배신감과 모멸감을 안고 혼자 남겨졌어요. 이런 악연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직장에도 사직서를 냈어요. 다시는 메이리의 얼굴이 보기도 싫었죠.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페인처럼 살았어요. 술은 입에 달고 살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른 채 매일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즈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파리행 티켓을 끊고 짐을 싸려던 참이었어요. 중국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동료 은정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인사를 하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요즘 제 처지를 털어놓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은 은정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괜찮냐는 물음에 사실 잘 지내고 있지 않다고 얼버무리듯 넘어갔어요. 별일 있냐고 걱정하는 은정의 목소리에 왠지 목이 메어왔지만 전화 너머로 속사정을 다 말하긴 쉽지 않았죠. 게다가 은정이 중국 지사에서 같이 일했던 현수 팀장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분도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해서 셋이서 만나 식사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순간 왠지 모르게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마음속에 현수 팀장님에 대한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나 봐요.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거든요. 기억들을 떨쳐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고 은정의 말대로 한국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파리에 가기 전에 바람을 쐬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은정에게 연락을 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간의 근황을 나누다가 현수 팀장님과 셋이서 만날 약속을 잡았죠. 한국에서 유명한 전과 막걸리를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하니 은정이 망설임 없이 전과 막걸리를 파는 맛집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늘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하던 메뉴를 직접 먹을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렇게 약속 당일 막걸리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의 시끄럽고 복잡한 식당과는 달리 한국의 식당은 너무나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거기다가 모든 자리가 룸으로 되어 있는 거에 충격을 먹었죠. 그렇게 식당 내부를 보면서 놀라워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웬 태블릿 PC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걸로 직접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중국과 파리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죠. 중국에서는 웨이터를 부르려면 큰 소리로 외쳐야 하고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문을 겨우겨우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태블릿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게다가 음식을 나르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다니까요. 꽤 큰 로봇들이 쟁반을 들고 부지런히 오가는데 제 눈을 의심할 뻔했어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달까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주문한 음식들이 막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전과 막걸리라는 조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선 그런 메뉴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해물전을 시켰는데 그 모양새부터가 독특하더라고요. 밀가루 반죽 안에 속을 많이 채운 뒤 기름에 지져낸 것 같았어요. 첫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하면서도 바삭한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거기다가 씹을 때마다 해물이 톡톡 튀면서 찍어 먹는 간장 소스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느끼함이 느껴질 쯤 속에 들어간 야채들은
달달한 맛을 내면서 개운함을 느끼게 해줬죠. 거기에 막걸리라는 술을 곁들이니 정말 환상의 궁합이었어요.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부드럽고 담백한 맛인데 은은한 단맛이 퍼지면서 몸에 온기가 돌더라고요. 막걸리에 전을 한 입씩 먹으니 그 맛이 배가 되는 기분이었죠.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현수 팀장님과 은정이 저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감탄하던 제가 어느새 숙연해진 얼굴로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술 기운을 빌려 느릿느릿 입을 열었죠.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을 했던 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결혼, 폭력과 외도로 얼룩진 결혼 생활, 유산의 아픔까지 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씩 꺼내면서 오열하듯이 울분을 토했어요. 팀장님과 은정은 말문이 막힌 듯 절 쳐다보더니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중국인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냐며 너무 고생했다고 저를 토닥여줬죠. 한참을 울었더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더라고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은정이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와 현수 팀장님이 단둘이 남겨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묘한 긴장감에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현수 팀장님은 자연스럽게 내일 특별한 일정 없냐고 제게 물었어요. 없다고 대답하자 팀장님이 웃으며 그럼 내일 같이 어디 가볼래요? 라고 말했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더현대 서울이라는 쇼핑몰을 가보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요즘 가볼 만한 곳이 많다면서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어요. 다음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두근거렸어요. 팀장님과 단둘이 데이트라니 왠지 모를 설렘에 잠겼거든요. 한껏 멋을 내고 나왔더니 팀장님은 절 보자마자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팀장님이 타고 온 차를 보고 절로 입이 딱 벌어졌죠. 제네시스라는 현대의 고급 브랜드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멋진 차였어요. 차 문을 열어주는 팀장님의 센스에 괜스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안에 바로 앉으려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새하얀 가죽 시트를 보고 절로 주춤하게 됐거든요. 왠지 제가 입은 청바지가 시트를 더럽힐까봐 겁이 났어요. 현수 팀장님은 망설이는 저를 보더니 그냥 편하게 앉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에 탄 순간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어요. 이런 게 고급 차의 내부 구조구나 싶더라고요. 전 남편 메이리의 차와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담배 냄새랑 식초 냄새가 진동했던 그 차가 떠올라 괜히 코끝이 찡그려졌어요. 팀장님 차 안을 둘러보니 가죽으로 둘러싸여 차를 더 고급지게 보이게 만들었고 기어 손잡이는 마치 보석 같았어요. 이런 차를 제가 타도 되나 싶더라니까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승차감이었어요. 그렇게 현수 팀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자연스레 전 남편과 비교가 되었죠. 전 남편은 운전하면서 난폭하게 욕설을 내뱉곤 했어요. 그런데 현수 팀장님은 정중하고 친절하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쇼핑몰에 도착했고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또 있었어요. 지금 그곳에서 BTS 팝업 스토어 행사가 한창이라는 거예요. 순간 이게 우연일까 싶었죠. 알고 보니 저랑 중국에서 같이 일할 때 제가 BTS 얘기를 한 걸 팀장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 가라며 일부러 이곳에 데려온 거라고요. 그 배려심에 절로 코끝이 찡해졌어요. 스토어에서 굿즈도 구경하며 한참을 즐겼어요. 현수 팀장님은 그런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저를 지켜봐 주셨죠. 그렇게 정신없이 놀고 있었는데 제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팀장님은 피식 웃으시더니 쇼핑몰 안에 있는 푸드코트로 향하셨어요. 마침 한식당이 있어서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메뉴판을 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떡갈비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음식 맞죠? 가만히 읽어보던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떡갈비라면서 왜 떡이 없는 거지? 그 의문을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은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떡갈비에 원래 떡이 안 들어간대요. 떡과 비슷한 모양이라서 떡갈비라고 한대요. 그렇게 떡갈비를 입에 한가득 넣어서 맛있게 먹고 밖을 나왔는데 이미 밖은 어둑해졌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 슬슬 숙소로 돌아가 봐야겠다고 현수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이 여의도 한강공원 야경이 아주 멋지다면서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밤늦은 시간에 공원에 간다는 게 좀 무서운 것도 같고 위험할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사실 중국에 있을 때 밤거리에 무서운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낯선 남자가 계속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공포에 질렸죠. 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그를 따돌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도망다니야 겨우 발견한 가게로 뛰어들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그 남자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포기하고 떠났지만 그 뒤로 밤에는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 않았거든요. 밤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내심겁이 났지만 팀장님이 옆에서 든든하게 같이 있어 주시겠다는 말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죠. 근데 정말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어요. 중국에서 본 어두컴컴하고 인적 드문 밤거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의 밤은 낮처럼 환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가로등 불빛도 은은히 길을 비추죠.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늦은 밤인데도 공원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놀고 있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연인들까지 마치 낮의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죠. 순찰 중인 경찰들도 눈에 띄었어요.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이런 평화롭고 안전한 밤거리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 같은 거였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팀장님과 천천히 걸었어요. 어느 벤치에 앉아 야경을 감상하는데 문득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메이리와의 결혼 생활과 그의 외도와 폭력, 유산과 이혼까지 말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신 팀장님도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눈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절 꼭 껴안아 주신 팀장님의 따스한 체온이 고마웠죠. 팀장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어요. 잠시 후 현수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중요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절 좋아하고 계셨대요. 하지만 제가 갑자기 결혼하는 바람에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왜 진작 그 마음을 몰랐을까? 그때 메이리가 아니라 팀장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때만큼 제가 메이리랑 결혼했던 게 후회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수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자기를 만나볼 생각 없냐고요.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유산을 겪고 이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날 수 있냐고 조심스레 여쭤봤죠. 하지만 팀장님은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가 더 소중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저는 붉어진 얼굴로 끄덕임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전 현수 씨 도움 덕분에 금세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현수 씨는 좋은 직장과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사 준비와 각종 서류 작업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덕분에 낯선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제 인생의 봄날이 다시 찾아온 기분이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한국도 좋으니 추천해 주시면 꼭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